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와서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 청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왔지? 이랬더니 간디 학교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이 어떤 시리즈로 사실 타깃을 청소년들에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좀 반갑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반갑기도 하고 딱 잘 맞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 내가 이 준비한 강의안은 헨리 조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일 거다, 오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헨리 조지나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됐어요. 예. 하여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라고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정말 이 토지 문제, 또 더 넓혀서는 부동산 문제, 이런 데는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진실이 너무 크고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돈을 벌려면 역시 부동산이야.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중학생들의 꿈이 뭐냐 이러면 건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토지와 부동산에 자기 이해관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고 거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게 뭐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걸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렇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이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과 관련한 그 진실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가짜 뉴스가 들려올 때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오늘 모인 이 청중들한테 약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 온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이 헨리 조지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 좌파의 대표는 헨리 조지다, 이렇게 막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좌파라고 하면 좌파의 대표는
뭐 칼 막스잖아요. 그리고 그 좌파 진영의 학자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헨리 조지가 그 두목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들, 뭐 주장들 이런 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헨리 조지는 좌파 계열이 아니에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답게 만들자. 원래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게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자. 이런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가 워낙 그죠? 뛰어나고 헨리 조지의 책이 유명하고 또 사실 여러분 꼭 한번 헨리 조지의 책을 직접 읽어보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한 10여 년 전에 몇 년 동안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강생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수님,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가슴이 뛰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 그냥 고등학생 시절에도 좋지만 대학교에 가든지 그 이후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권유를 받으면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기 시작하는데 딱 난관에 부닥쳐요. 제일 첫 부분에서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자본이 어떻고 막 이런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뭐 한참 여러 번 읽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학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마음을 내서 진보와 빈곤 딱 책을 갖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첫 부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쉽게 해설하는 가이드북이랄까? 또는 여러분 공부할 때 쓰는 자습서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실행으로 옮겼죠. 그런 두 번째 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헨리 조지를 소개할 때 대부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가지고만 소개합니다. 물론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은 헨리 조지의 대표작이죠. 정말 좋은 책인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쓰신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책도 여러 번 썼고 다른 책들도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쓴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의 사상이 아주 숙성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보와 빈곤만이 아니고 좀 헨리 조지가 쓴 대표작들을 이렇게 망라해서 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책에서 그런 시도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왔으니까 아주 딱 맞는 자리가 됐어요. 제가 이런 쪽의 강의를 한두 달 전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어른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 독서 그룹이에요. 그분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들었다고. 이 얘기를 내가 일찍부터 들었으면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왜 청소년들 때부터 이런 얘기를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벌써 25년 전부터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했는데 대개 자녀까지는 안 닿았던 모양입니다. 뭐 이러고. 근데 제발 청소년 때부터 이걸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간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새 보니까 청소년 대상의 책들이 뭐 많이 나오대요. 부동산 좀 아는 10대 뭐 이런 거, 금융 좀 아는 10대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청소년 대상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용이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경제를 그냥 돈벌이 하는 거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뭡니까? 주요 그런 신문사에서 경제 관련 무슨 테스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점수 받죠. 그리고 그 지나갈 때 뭐 그런 점수를 쓰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막 그런 내신 성적이나 이런 외부 활동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다 썼거든요. 어디 경제 관련 경시대회에 나가서 몇 점 받았다 이런 거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시험 잘 보려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편향되어 있는 경제 지식 또는 토지 부동산에 관해서 아까 말했던 가짜뉴스 비슷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한테 이 토지에 관한 진실, 토지 정의, 또 희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헨리 조지 선생님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번역도 제법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3권이 가장 뛰어난 책이다 그렇게 보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가운데 있는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많이 알려져서 좀 의식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거의 다 이 책을 알고 읽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진보와 빈곤이 1879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그 이후 1883년에 왼쪽에 있는 이 사회 문제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요거는 원래 제목이 Social Problems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지요. 요 책은 뭐냐면 진보와 빈곤을 출간하고 헨리 조지가 이거 진보와 빈곤을 웬 제빵 노동자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회 문제의 경제학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뉴욕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빵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 노동자가 선생님 진보와 빈곤을 읽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요. 그리고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경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쓴 게 이 사회 문제의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헨리 조지가 이제 그 당시 천주교 교황님이 교황은 이렇게 회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거든요. 뭐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그 회칙 가운데 토지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으로 책을 내가지고
교황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걸 일일이 밝혀서 책으로 내고 그걸 교황에게 이제 뭐 편지를 써서 전달했겠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면 헨리 조지의 경제관, 사회관뿐만 아니고 종교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헨리 조지의 숙성된 사상, 특히 종교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이 노동빈곤과 토지정의라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 상당히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 헨리 조지는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헨리 조지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 책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정규 교육을 중학교 2학년까지 밖에 안 받았어요. 그거는 뭐 농땡이 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쇄소를 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굉장히 자식 교육에 열심이어서 이 헨리 조지를 더 공부시키고 신학교를 보내서 성공의 사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헨리 조지가 그걸 거부하고 이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 해서 뭐 그때부터는 노동자의 길을 걷죠. 그래서 선원 생활도 하고요, 사금도 캐고요, 농장에서도 일을 하고요, 인쇄소에서도 일을 하고요, 온갖 데서 그 직업을 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노동만 하고 끝났으면 이 정도 위치까지 못 가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독서광입니다. 참 엄청난 책을 읽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헨리 조지의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런 문장이 여기저기서 막 인용이 되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 이런 학교를 그만두고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노동자잖아요. 뭐 가난뱅이 노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어떤 신문사에서 인쇄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문사 인쇄공.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격분해가지고 아주 격정적인 추도문을 써서 그 투고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던 신문사에 투고를 해요. 그래서 신문사 이 편집장이 받아보니까 이거는 뭐 문장이 보통이 아니고 여기 놀랍다 이래가지고 그 신문 일면 탑 기사로 올립니다. 헨리 조지의 투고한 원고를. 그래 놓고는 이건 누구냐 찾아라 했더니 자기 신문사 인쇄소에서 일하는 인쇄공이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당신 그 인쇄하지 말고 좀 기사 좀 써라. 이렇게 해서 헨리 조지의 언론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난뱅이 노동자에서 뭐 갑자기 언론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여기저기 요즘으로 치면 편집국장도 하고요. 또 자기가 직접 신문사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한동안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언론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신문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게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신문사에서 요즘도 있죠. AP통신의 회원사로 가입하게 해달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좀 가서 그 일을 성사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헨리 조지가 뉴욕에 가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합니다.
뉴욕에 가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데, 뉴욕이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도시지만 그때도 뭐 엄청난 대도시였죠.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고 도시의 규모도 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뉴욕 한가운데서 정말 끔찍한 가난이 목격이 된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제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조지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가난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뭐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당연히 가난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갈 텐데, 헨리 조지는 이게 뭐야? 왜 뉴욕과 같이 이렇게 번영하는 곳에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좀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듯이 뉴턴이, 헨리 조지도 그런 식이죠. 이게 뭐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약간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도 한 것 같아요. 뉴욕 시내를 걸어가다가, 뭐 여러분 종교는 다양하겠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광선에 압도돼 가지고 넘어집니다. 자빠지고 눈이 가리워져요. 뭐 그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뉴욕의 대로를 걷고 있는데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자기가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있는 힘을 다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이 빈곤의 원인을 해명하고 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헨리 조지는 바로 진보 속에 빈곤이 일어나는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가는 데마다, 헨리 조지는 아마 문장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웅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을 아주 잘했고요. 가는 곳마다 감동이 되어서 헨리 조지 연설을 하고 나면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토지정의 모임, 토지회복 연맹,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미국 안에서는 빈곤 추방협회라고 하는 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유명해지잖아요. 책도 유명해지고, 책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아마 19세기 말까지 넌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제학 책 가운데 이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요즘 좀 뭐 시장이 넓어져서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유명해지고 발언권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손짓합니까? 정치권에서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할 수 없이 뉴욕 시장 선거에 나가요. 뉴욕 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고, 요새 말로 하면 지지율이 높았고, 그러나 투표에서는 못 이기죠. 못 이기고 2등으로 낙선을 해요. 낙선을 하는데 뭐 글쎄요, 실제로 졌는지 무슨 장난이 있어서 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풍문으로 헨리 조지가 투표에서는 이겼고 개표에서 졌다, 이런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헨리 조지가 2등으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 3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시어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때 당선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2등으로 떨어졌던 헨리 조지, 3등으로 떨어졌던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기억하는데 1등으로 당선됐던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더라도 영원히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또 보면 뭐 아까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에 종교관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 교황하고 신학적 논쟁을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학자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헨리 조지는 경제학자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그 당시 경제학이 이미 독립을 해가지고 전문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헨리 조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디 뭐 예를 들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뭐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가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주름 잡고 있는 경제학계에 중학교 2학년 중퇴자가 지금 경제학 얘기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불려다니면서 강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이게 뭐 아는데 말이야 경제학이 그래가지고 되냐? 뭐 이런 식의 조롱을 받았죠. 그렇지만 뭐 워낙 책이 많이 팔리고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슌페터라고 하는 나중에 이 경제 사상사를 전공한 슌페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헨리 조지에 대해서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분명히 경제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경제학자다라고 슌페터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아니다. 독학의 경제학자였지만 분명히 최고의 경제학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런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초자연적인 소명을 받은 거죠. 초자연적인 소명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가슴에 품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진보 속에 빈곤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뭐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드라이브를 나가요. 그때는 차가 아니고 말을 타고 이 캘리포니아 교외로 이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말이 지쳐가지고 좀 쉬려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농부 하나가 마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저씨 아는 척 했어요. 할 말이 뭐 있었겠어요. 여기 천지 보이는 게 땅이니까 아저씨 저기 있는 저 땅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뭐 한 평에 한 10만 원 정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그거 200만 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여기 있는 땅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서 생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이 생기냐? 그 늘어나는 생산물을 땅이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생산물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토지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서 나머지 것을 대중이 가져가게 되는데 결국 대중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통찰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돌아와서 헨리 조지가 이거다 해서 작은 소책자를 하나 써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이 진보와 빈곤입니다.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왜 진보 속에 왜 물질적으로 진보하는데 빈곤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헨리 조지는 우리 시대의 수수께끼라고 부르고, 이 수수께끼를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해명하자 해서 본격적인 어떤 서술을 하게 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책을 완성합니다. 그 이후에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 권의 책을 쓰죠. 헨리 조지가. 맨 마지막에 보면 정치경제학이라는 책까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집필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사망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사후에 출간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경제학 책들을 출간한 걸 보면 확실히 헨리 조지의 정체성은 경제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헨리 조지를 접했던 것은 1991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처음 접했습니다. 예수원,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처 토레이 3세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부님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 이제 저 그 수도원에 다니러 갔더니 그분이 그때 무슨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외부인들을 못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경제학자가 왔다니까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일행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하셔서 가봤더니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대천덕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한 분인데 우리를 만나서 책을 이만큼 들고 와요. 그게 바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냥 한 권씩 줘요. 한 권씩 주고 꼭 읽어봐라. 그래서 처음 그때 소개받았죠. 근데 뭐 돌아와가지고 그거 뭐 영어로 쓰인 데다가 이렇게 두꺼운데 내가 그거 언제 읽어요? 처박아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책을 읽게 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함께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헨리 조지는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예. 요새 뭐 SNS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뭐 얼마나 자기를 많이 알립니까? 저도 SNS를 하지만 엉터리가 많아요. 말하고 행동이,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헨리 조지는 아무리 봐도 그 사상과 삶이 일치합니다. 진보 속의 빈곤을 천착했던 것도 자신의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삶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식들이 그 이후에 경제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깊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토대로 깔고 있는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법칙은 도덕법칙과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거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거하고 그 궤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경제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은 이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를 이쪽을 추구하면 이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좀 잘하려고 하면 이쪽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건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절충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헨리 조지는 그렇지 않다. 진짜 경제적으로 잘 되고 싶으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라.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길을 걸어라. 이게 이제 헨리 조지의 믿음이에요.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독점과 특권에 대해서 아주 불타는 분노를 표시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반면에 그런 불의에 의해서 희생되어서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는 연민을 표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무슨 박사, 경제학 박사, 뭐 사회학 박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머리만 커가지고요. 네 번째로는 이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것은 결국 불평등이잖아요.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집필 활동을 아주 꾸준히 했고요. 여기저기 강연을 했고요. 국제적으로도 뭐 영국, 아일랜드, 뭐 호주 뭐 이런 데 마다하지 않고 강연 활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치 활동까지 했죠.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진보 속의 빈곤을 해결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출마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고 뭐 이런 식의 결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하던 해에도 두 번째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죠. 출마하는데 그때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투표가 있기 나흘인지 닷새 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개표를 보지 못하고 사망해요. 아마 뒤에 들리는 소리로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대리 후보로 출마해서 물론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아들 장남은 신문 기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뭐 뒤에 가서 조금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죠. 뭐 여기 사진으로 나오는 사람들, 맨 위에 있는 사람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오늘날 현대경제학을 정립한 근대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알프레드 마샬은 알프레드 마샬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헨리 조지가 케임브리지에 연설을 하러 왔어요. 알프레드 마샬은 아주 엘리트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게 어디 중학교 2학년 중퇴자가 와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강연을 해? 아주 웃긴다 이러고 잘 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헨리 조지 강연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손을 들고 헨리 조지한테 막 질문하고 네가 이거 알아? 네가 이거 알아? 이렇게 질문하고 헨리 조지가 대답하는 그 논쟁 과정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들한테 이런 장면을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알프레드 마샬은 자기들 오늘날 현대경제학의 하나의 거대한 산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서 헨리 조지한테 앵겨붙고 막 어떻게 보면 좀 시기심이 나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걸 못 믿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버나드 쇼우입니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 받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시드니 웹이라고 영국에서 LSE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LSE 뭐 영국 하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만 생각하지만 LSE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설립했고 영국 페이비안 협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영국 페이비안 협회는 영국 정치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룹이에요. 시드니 웹. 이런 사람들이 헨리 조지 사상에 깊이 동조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일종의
진보 개혁 사회 운동 가운데 헨리 조지의 운동이 마르크시스트의 운동보다도 더 세력이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르크시스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에는 1890년부터 1917년까지 진보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 뭐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불평등을 해결하자, 이런 게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걸 Progressive Era라고 하는 진보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근데 제일 주목되는 것은 이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톨스토이고, 그 밑에 사진은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부활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1880년대에 헨리 조지의 책 두 권을 읽어요. 하나는 진보와 빈곤, 또 하나는 사회 문제의 경제학을 읽습니다. 읽고는 이거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속에 담겼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열렬한 조지스트가 되어서 25년 동안을 맹렬하게 그 운동을 벌입니다. 부활 책에 그 톨스토이의 대표작이잖아요. 부활 책에 보면 군데군데 헨리 조지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헨리 조지의 대안을 그 주인공의 주인공 레흐 류토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헨리 조지의 대안을 마구 소개합니다. 거의 10페이지 정도, 한 두 군데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톨스토이의 부활은 이상하다. 아니, 왜 헨리 조지를 얘기를 해? 에? 그것만 빼면 부활은 최고의 명작이 됐을 텐데, 이런 악평을 남긴 평론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왜냐?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목적은 헨리 조지를 알리는 데 있었어요. 이 헨리 조지를 접하고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들을 보면 꼭 토지 문제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헨리 조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 출판사 포스레드니크라는 출판사를 설립해서 헨리 조지의 연설문, 소책자 이걸 수백만 부 찍어가지고 그냥 러시아 전역에 배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톨스토이가 그런 말년을 살았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외국의 소설가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톨스토이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 읽어봤죠? 부활 읽어봤죠? 답이 안 온다. 부활 읽어보세요. 부활 읽어보세요.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가운데서 토지 문제가 이렇게 양념처럼 다뤄지고요. 또 직접 헨리 조지의 음성이 담긴 그런 책자들을 수백만 권을, 그것도 자기 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톨스토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들여서 그런 것들을 인쇄해서 배포하고, 또 당시 러시아 정치인들에게 이거 러시아 이거 토지제도 이대로 놔두면 망한다. 빨리 헨리 조지가 이야기하는 대안을 받아들여서 러시아의 토지제도를 개혁해라 하는 편지도 뭐 수시로 보냈고요. 이 사회문제 경제학을 보시면 그 제가 번역했는데요. 그 맨 앞에 러시아어판 번역본에 톨스토이가 서문을 쓴 게 있어요. 아주 뭐 내용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의 사상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알기만 하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근데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당시에
토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알려지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보다도 헨리 조지가 먼저 죽습니다. 헨리 조지가 죽고 난 다음에 톨스토이가 자기 부인에게, 그 부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부인이 좀 요새 말로 하면 악녀로 유명한데 그 부인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톨스토이가 죽었다고 하네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날 계획이 있었어요. 헨리 조지가 유럽으로 갈 유럽 여행 계획이 있어서 톨스토이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지금 언제 유럽에 가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하니까 톨스토이가 뭐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는데 헨리 조지가 못 가고 사망하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못 가고 헨리 조지의 장남이 가서 러시아에 가서 톨스토이를 만납니다. 만나서 자기 아버지가 만나보고 싶었는데 내가 대신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 장남 보고 내가 자네보다는 자네 아버지를 먼저 만날 것 같은데 내 자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전해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톨스토이가. 그랬더니 그 장남이 I have kept, 지켰다 이 말이에요. I have kept the faith.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헨리 조지 묘소에 아들의 비석도 있어요. 아들 비석에 그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I have kept the faith. 그런데 참 슬프게도 톨스토이가 먼저 만난 게 아니고 아들이 일찍 사망해서 먼저 갑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뭐 그런 슬픈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아들은 신문 기자 하다가 상원 의원을 하지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금까지도 헨리 조지 이름이 달린 그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 연구소, 헨리 조지 협회, 전 세계에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북 콘서트를 준비한 희년 함께도 원래 이름이 한국 헨리 조지 협회였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헨리 조지가 지고도 영원히 이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제학자 중에 이런 식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사람, 막스 하면 막시스트, 케인스 하면 케인지안, 이 정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이름을 따서 그 추종자들을 부르고 있지 이렇게 그 사상을 계승하려고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책에는 헨리 조지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오늘 오실 청중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더 역점을 두고 새롭게 밝히려고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토지 공개 개념이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언론인들이 이런 식의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써내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참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장자크 루소, 토마스 페인,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레옹 발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사회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아니에요. 계몽사상가 내지는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토지 사유제는 이거 문제 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아주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한국에서는
좌파의 대표격이 되어버렸어요. 헨리 조지와 토지공 개념이 좌파를 상징하는 뭐 이런 것처럼 됐는데, 아까 소개했던 톨스토이는 그 당시 러시아에도 이런 공격이 있었다. 헨리 조지의 대안을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공격하고 헨리 조지가 마치 토지를 몰수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보면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에서 생기는 외부 효과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해서 땀과 노력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진짜 자본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 개념의 정신이에요. 이거를 사회주의라고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해외 학계에서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최대 자유주의 계열로 분류합니다. 리버테리아니즘. 그래서 토지공 개념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이 토지공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2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천명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주의식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됐지? 그렇지 않고요. 대만 헌법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독일, 이태리, 스페인 헌법에 다 토지공 개념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말은 맞아?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 다음 불로소득 취득자, 불로소득을 얻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나는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 어느 나라에 감탄사로 대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박이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돈이 턱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뭘 했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겨도 대박, 이상한 일이 생겨도 대박, 하여간 감탄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대박이잖아요. 이게 뭘 반영하느냐 하면, 나도 그런 거 쓸 때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불로소득을 희망하는, 불로소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정신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중학생들의 꿈에, 옛날에 우리 때는 중학생 뭐 할래? 이러면 판사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나는 기업체 사장 할래요. 이랬지. 건물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건물주가 꿈이라 이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이쪽 연구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우리 집 둘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거든. 그 하루는 나한테 아빠 왜? 나 건물주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임마, 네가 아빠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해? 하고 야단을 쳤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런 불로소득을 바라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 책에 이 문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탐욕에 이끌려 저지르는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불로소득을 추구해서 부를 일구면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심성이 서서히 파괴되는 겁니다. 이타심, 애국심, 겸손, 친절, 이런 성품은 자취를 감추고 이기심과 교만이 심성을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은 집이 있는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자녀들이 뭐 이상한 데 손을 대요. 마약하고 말이죠. 온갖 이상한 방탕한 짓을 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응? 마음속에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심과 교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성하고 거룩한 고상한 가치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존재인데 그건 없고 이런 것들만 채워지니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만족시킬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불로소득은 부자와 빈자 모두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불로소득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부자를 벌주고 빈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부로 인해서 부자와 빈자가 같이 겪는 고통의 굴레를 끊는 일입니다. 불로소득을 차단 환수할 사회개혁을 추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악하고 탐욕스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부자들은 부패한 제도 아래 살아야 한다면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수혜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격언을 따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날 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행복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 건물주가 꿈이야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뭐 그런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보와 빈곤만을 본 게 아니다. 헨리 조지의 저작을 다 두루 봤다. 그런데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과 사회문제 경제학을 꼭 같이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진보와 빈곤은 대단히 경제학적이고요. 이 분배 이론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헨리 조지는 왜 진보 속에 빈곤이 일어나는지 이 원인을 해명하는 데 집중해요. 근데 사회문제 경제학에서는 빈곤의 실상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빈곤에서는 빈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문제 경제학에서는 이 거대한 부자들의 치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거대한 자산의 배경에는 독점, 약탈, 도박의 요소가 자리한다. 건강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요즘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불평등의 경제학이 막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헨리 조지가 불평등의 경제학의 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보와 빈곤에서는 빈곤을 해명하고 사회문제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되는 부에 대해서 해명하니까 불평등의 경제학을 그런 분야를 열었던 경제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백수십 년 전의 책인데 어째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마치 오늘날 한국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요즘 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헨리 조지의 문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풍자하고 이런 글들이 SNS상에 돌아다니는데요. 정말 그냥 오늘날 상황에 대입을 해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문장들이 많고요. 이 두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조지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이 토지 문제 때문에 토지 문제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 토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자. 환수하고 대신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없애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책 대안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단번에 해치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진보와 빈곤을 보게 되면 헨리 조지의 해결책,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헨리 조지는 해결책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별로 고민을 안 한다. 그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헨리 조지는 전부 환수하자 이랬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야? 이런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 진보와 빈곤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회문제 경제학을 보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저 절벽 건너편에 이상향이 있어요. 저리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저리 가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구름다리가 하나 있으면 건너갈 텐데 구름다리가 잘 안 보여요. 사회문제 경제학에는 그 건너편에 보이는 낙원,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세상으로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 그 구름다리를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 자기의 정책 대안을 실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어려울까?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곳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더라도 사회적 지능, 이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헨리 조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사회적 지능은 억압당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회적 지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 절벽 건너편 낙원으로 건너갈 길을 찾기 어렵다. 그렇게 봤어요.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헨리 조지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거를 이루기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러면 혹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확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회를 다시 만들어 가자는 주장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헨리 조지는 사회문제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사회개혁은 고함과 아우성으로 또 불평과 비난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을 결성하고 혁명을 도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헨리 조지가 제시한 방법은 사상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상을 전파하고 국민의 생각을 각성시키고 진보시키는 것이 헨리 조지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입니다.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런 여러 청중을 두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그죠? 이 진리와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이 각성하면 구름다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사상의 전파를 통해서 그것만이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우리가 사회가 불의하고 뭔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악당들은 활개를 치고 이럴 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것들을 그냥 확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혁명인데요. 혁명으로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 일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중이 올바른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사회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던 혁명들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혁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제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금방 그렇게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유언 비슷하죠. 그러니까 헨리 조지에게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힘은 대중의 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고 이것 때문에 불의가 만연하고 불평등이 생기고 이랬던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긴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토지 문제가 아주 훌륭하게 해결되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시대가 있다. 그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뛰어난 지식인들과 개혁가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 선생, 그죠? 그 다음 조선 후기에 가면 유형원, 그죠? 또 누굽니까?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이런 실학파들. 또 이 일제시대에 오면 조소왕 같은 사상가들, 해방 이후에 오면 조봉암 같은 그런 뛰어난 정치인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정말 개혁적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형태를 달리하지만 다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그 토지는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그런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어서 이 지주들이 무한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 때문에 우리 조선의 농민들이 정말로 고통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해방이 되고는 조봉암 선생이 주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이 평등집권 사회, 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실현시켰습니다. 이게 농지개혁의 효과로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고도 성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등집권 사회의 상태가 1970년대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해방 이후에 잘 출발했던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되고 말았어요. 부동산 공화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심각한 나라,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나라, 전 세계에서 토지 불로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토지 문제에서 건강한 상태로 출발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눈물의 씨앗이에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박정희 정부의 잘못이 커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근거를 이 그래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요. 한국이 제일 비쌉니다.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입니다. OECD 다른 국가들 저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토지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거 뭐 금액도 크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이 몇 년 동안에는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한 정도, 이걸 이제 여러분 배웠겠습니다만은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개인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81114, 법인의 경우에는 0.9299. 이거는요 끔찍하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소득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3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산을 다 합해서는 0.5에서 0.6, 0.6. 근데 지금 토지의 경우에는 0.8을 넘고 있고요. 법인은 특히 0.9를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그 토지 소득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토지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겠죠. 거기서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이 생기면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졌다. 오케이. 저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고 이렇게 모험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부자가 됐다. 오케이.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팽팽 놀면서 자꾸자꾸 부자가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택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운운하는데 신문에 뉴스 가끔 나오지요. 모 연예인이 40억 주고 빌딩을 샀더니 5년 만에 200억이 됐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를 뉴스로 내보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상태를 용납하지 않아요. 막 원망이 쌓여요. 그럼 이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해결책은 헨리 조지도 말을 했고요. 또 저희 같은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그래도 제법 충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자화자찬인가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형 정책 대안이라고 해서 좀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이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략했지만 나중에 이 강의 자료를 좀 받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부동산 공화국 해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우리 한국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대안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대한민국 곳곳에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해서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저 같은 학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힘도 별로 없어요. 시민단체 일부, 소수의 지식인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한 30년 전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투기는 나쁜 거야. 불로소득은 차단해야 돼. 그 불로소득 얻는 사람한테 세금을 중과해야 돼. 다 그걸 지지했어요. 여론조사하면 80%, 90% 지지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국민들이 지가 운이 좋아서 벌었는데 지가 노력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헨리 조지 묘소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지금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 큰 비석이 있죠. 여기 헨리 조지 이 흉상 뒤에 큰 비석이 있잖아요. 그 뒷면에 지금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요게 뭐냐 하면 요 밑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밝히려고 노력한 진리는 쉽사리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벌써 수용되었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은폐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에도 지지자는 반드시 있다. 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소위 토지와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아까 말했듯이 막강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계, 언론계, 학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 소수의 지식인하고 시민단체 몇이 이렇게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안 되지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 소수의 진리와 정의를 쫓는 사람들이 승리한 경우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고려 말기 귀족들에 대항해서 토지개혁을 이루어낸 개혁파 사대부들. 해방 이후에 지주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조봉암 선생, 개혁파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 토지 독점 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획기적인 세금을 도입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 이들은 다 주류가 아니에요. 변방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수파였어요.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자를 이기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진리를 향한 사랑과 애국심과 이타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저 사람들 진짜구나. 말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약자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불평등을 용인할 수 없어서 진짜로 저러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신뢰하는 순간 싸움은 소수파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말한 진리의 힘입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 여러분, 건물주 꿈은 절대로 꾸지 마시고 나는 끝까지 진리를 쫓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토지 정의를 실현하면 사람이 높은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